안녕하세요. 이거 왜 안 되냐, 채팅. 하긴,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은 엔캠 바로 보시죠. 엔캠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엔캠 어떤 걸 봐야 되냐. 제가 이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옛날에 엔캠 14 전환사채 분석이라고 그냥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면 제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1차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오늘은 뭘 좀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이 엔캠이 2,500억의 그런 진짜 초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돈이 어떻게 잘 사용됐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말 기준으로 2024년 말 기준으로 어떻게 이 재무 구조에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근데 엔캠을 가지고 왔냐? 요새 엔캠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9,400원, 9,600원, 700원에 거래되던 시사회자 전환사채 가격이 지금은 뭐 8,7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세후로도 거의 뭐 12%, 1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왔죠?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막 세후로 12%, 14%, 13% 나오던 채권들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촌뜨기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왜 못 잡았을까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근데 또 봐봐, 막상 이렇게 좀 시장의 홈플러스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좀 오고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때처럼 12%, 14% 오는 채권 있는데 또 못 사겠죠, 막상. 엔캠은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재무 구조는 참 괜찮은데 이 오너, 경영진 이놈들이 너무 믿음이 안 가요. 근데 그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4년 말 기준의 그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도, 연간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도 여전하다. 더 얘네들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제가 엑셀을 조금씩 잘 쓰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채팅창 때문에 왼쪽에 있는 재무 상태표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과거 거야. 언제 거? 2024년도 6월 기준, 반기 기준 재무제표. 요거 보이죠? 이거 안 보이, 이거. 여기 이제 반기 기준 재무제표고, 요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게 2024년도 온기 보고서예요. 온기 사업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재무제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2,500억 정도가 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래서 거기서 미치는 변화 영향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일로 갔을 때.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이고, 여기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사실 부채가 너무너무 심플해. 그래서 부채를 먼저 보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자 뭐냐면, 예전에 부채 총계가 5,200억이었어요. 5,200억인데 지금 2,500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예요? 4,550억으로 그 부채 총계가 줄었죠. 그래서 이게 왜 줄었는지도 보셔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살펴봤더니 핵심은 이거예요. 자, 뭐냐? 여기서 다 보이죠? 여기서 이제는 보면 여기 밑에 잘린 건 안 중요한 거라서 여기서 그냥 하나 볼게요. 자, 유동차입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채에서는 상환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상거래 채권들 말고, 상거래 채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한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그걸 바로 못 갚으면은 좀 연체가 되는 거지, EOD, 그러니까 뭔가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부도 처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CP는 바로 부도 처리가 되는 거고, 채권이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EOD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바로 부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차입금이랑 사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입금이랑 사채를 중점적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부채를 볼 때는. 근데 유동 차입금 880개 정도였는데 단기 차입금이 407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약 한 48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고 차입금 규모 상환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채, 여기 규모 단 있죠. 사채가 556억에 유동성 전환사채가 74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을 때는
전환사채가 뭐예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콜옵션의 형태인데 이 콜옵션 형태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수록 파생상품 부채라는 게 커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얘랑 같이 봐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야? 회계상 수치라고. 그러면 회계상 수치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보이는 회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잔존액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로 같은 데 들어가서 전환사채랑 사채의 잔존액면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회 같은 경우 여기서는 아무튼 총 다 했을 때 556억에 뭐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온기 기준으로 유동성 자체가 480억이 있었어요. 여기서 556억이 있었는데 여기 480억이면 조금 줄었지. 줄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하면 제가 여기 정리해봤는데 잔존액면이 총 1925억이었어요. 1925억이었는데 2024년 온기 기준으로 해서 잔존액면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커지긴 했는데 그 우리가 2,500억 발행한 거 제외하고 1925억의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대부분 전환되면서 538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900개에서 500개 빼면 한 1400개 정도 되죠. 그럼 이 1400억의 전환사채는 어떻게 됐냐? 상환이 된 게 아니라 주가 그 전환가가 7만원대였는데 이게 그 주가가 20만원 가까이 올라갔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전환해서 이 부채가 전부 다 자본 사이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본이 확충되는 구조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요약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면 여기 연결로 보시게 되면은 따졌죠? 여기 2,800억 정도, 2023년도에 2,800억 정도 되던 자본 규모가 4,6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대규모로 전환사채가 부채에 있었는데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예요? 재무구조 자체가 워낙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크레딧은 상승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뭐다? 이만큼 1,400개 정도가 부채가 사라지고 자본으로 확충이 됐는데 2,500억이나 되는 대규모 전환사채를 신규로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2,500 더하기 538억 이렇게 돼서 대략 한 3,0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갚아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그래서 14회차는 2,500억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120개 정도가 전환되면서 잔존액면 2,382억 그리고 13회차가 200억, 12회차가 220억, 11회차가 118억.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2,920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의문. 세이브로 해서 잔존액면으로 검색했을 때 12회차 전환사채가 220억이 있다라고 떴거든요. 근데 이 회계상으로는 여기 우리 2020 여기 회계. 이 재무제표에는 12회차가 0으로 돼 있어요. 0으로 계산돼 있어요. 0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2,700억 기준으로 여기 회계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왜 220억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왜? 회계사가 다 감사했는데 누락이 있을 건 아니니까. 저는 근데 이거 아직 못 찾았어. 이거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보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랑 오늘 한 이틀 정도 보다 보니까 뭐 누락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12회차 220억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긴 할 텐데 아무튼 요거 아직은 못 찾았다. 그래서 이게 없다. 이게 좀 의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무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20억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2,920억 정도는 뭐한다? 갚아야 될 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사채를 받거든? 근데 이 사채가 2025년 1분기에 전부 다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사채를 갚기 위해서 또 채권을 차환용으로 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 안 했어. 그러면 이 480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상환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 1분기 보고서가 떴을 때 이 480억은 그냥 사라져 있겠지. 그러면은 부채 딱 봤을 때 단기 차입금 407억 이제 갚아야 될 돈 407억 사채 요거는 없어졌을 거고 유동성 전환 사채랑 파생 상품 부채가 전부 다인데 요거 그냥 잔존액면으로 계산하면 쉽게 얼마? 2,920억 정도를 갚아야 한다. 근데 아쉽게도 11회차에서 13회차 얘네들이 7만원에서 6만원대 전환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완전 나락갔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조금 적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되면 결국에는 갚아야 될 돈이다. 얼마? 2,920억.
그러면 2,920억에다가 400억, 407억 이거 더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그럼 얼마고? 한 3,300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채에서 EOD 사유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는 단기 차입금이랑 전환사채 해서 한 3,3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깔끔해요, 부채는. 그래서 부채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됐고. 그리고 이제 자산을 봐야 되는데, 이 자산을 보게 되면 여기 조금 나오긴 합니다. 왜?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해. 왜 이럴까? 아무리 이 오정강 대표가 이상하게 좀 오너 리스크도 있고 레퓨가 안 좋고 꾼이었다고 하더라도, 꾼인지 사업가인지 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집중할 만큼 이 기업이,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캐파도 글로벌 2위, 미국에다가는 2위로 해가지고 지금 설비를 구축해놨으면 진정 사업가로 도래해서 진짜 잘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도대체 이 자산을 보면은 무슨 장난을 이렇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일단 보자. 자, 현금성 자산은 180억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637억으로 늘어났죠. 왜? 2,500억이라는 현금 그 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했는데 돈이 180억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한 여기 보면은 한 뭐 450억 정도가 늘었죠. 근데 뭐 분기별로 봤을 때 제가 제 기억에 한 300억 내외, 250에서 300억 정도를 썼거든요. 그럼 300억 정도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여기 지금 아무튼 더 늘었으니까 한 800억 정도, 600억에서 6, 70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건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랑 기타 채권을 봐야 되는데, 매출 채권은 원래부터 390억밖에 없었어요, 여기. 나머지 중에 470억은 뭐였냐면 단기 700억, 780억은 뭐였냐면은 대여금이었거든요, 대여금. 이 780억이 대여금이었는데, 이 대여금이 사라지면서 여기 매출 채권, 기타 채권으로 되어 있는 이 900억이 379억으로 확 줄었어요. 이해돼요? 이게 어디로 넘어갔냐? 장기로 넘어갔어. 단기 대여금이기 때문에 잠시 빌려줬다가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이제 교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 결국 계열사향으로 준 거다 보니까 장기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그 빌려준 계열사에서 뭐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못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종속기업, 여기 보면 얘네들이 37%인데 여기도 보면은 종속기업만 35%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그 계열사향으로 나간 장기 대여금 750억은 뭐예요? 여기에 같이 계상을 해서 여기 자회사 노출, 익스포저에 더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재고자산 더 떨어졌죠. 여기 61억이었는데 47억이다. 밖에 안 들고 있다. 그래서 기타 유동 금융자산은 TRS, 메리츠증권이랑 TRS 계약을 했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보세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자랑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다 보니까 272억 담보를 질권 설정인가요? 아무튼 더 잡았어요. 그래서 272억이 잡혔고,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 561억이 있었는데 여기 뭐예요? 결국에는 251억이 됐죠. 그래서 기타 유동자산이 확 줄었어요. 이건 뭐냐? 선급금이었거든요. 선급금이 있었는데 선급금 한 300억 가량을 4분기에 일시에 그냥 손실로 떨어내버립니다. 봤더니 이게 뭐냐면 여기 적어놨어요. 아니 손실 어마무시하게 떠났더라고. 여기 자, 요러는 중국 업체거든요. 중국 업체. 그리고 요렇게 이런 중국 업체와 체결한 그 재료 장기 구매 계약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선급금을 줬나 봐요. 근데 그 선급금을 대량 뭐 했다? 손실 처리했다. 손실 처리하면서 뭐가 됐어요? 그 300억 가량을 손실 처리하면서 확 줄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쭉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그 다음 바뀐 거 이거 채무상품 300억이라고 해가지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원체 뭐에 투자한 건지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좀 공시의 투명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적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300억이 얼마 됐어요? 이거 좀 대체 계정은 좀 바뀌었어요. 근데 280억, 20억 정도가 줄었더라고. 200억 정도, 20억 정도가 줄었고 여기 지금 280억 중에는 이제 보다 보니까 공시의 투명성이 옹기보고서라서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죠. 요거 3천. 여기 보면은 종속기업 여기 많이 줄었죠. 이 관계 기업에 있었던 JR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JR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100억 정도를 여기서 일로 넘겼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보면은 2023년도 온기보고서 보면은 60억 정도였는데 얘가 280억으로 는 거거든요. 그 중에 100억은 뭐다? JR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채무증권인지 지분증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지금 일로 넘어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 이제 이게 핵심이야. 갑자기 이런 게 뜹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떠요. 갑자기. 이거 뭔데? 이건 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이 330억 작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뭔지 안 나오거든. 근데 갑자기 또 뭐가 나오냐? 비슷하게 생긴 애가 또 나와 여기. 갑자기 또 나와. 이거 440개. 이 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334억이랑 442억이랑 이거 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근데 이거 뭔지 아무것도 말 안 해주고 이거 뭔데 이렇게. 지금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만데요? 770억이잖아. 7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뭔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갑자기 났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석돼요? 얘네들이 돈이 180억밖에 없었는데 매출액을 그렇게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는 것도 다 손실이잖아요. 지금 뭐 업황 완전 안 좋은데. 근데 770억이나 갑자기 금융자산이 늘었다? 뭐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2,500억 발행한 거에 2,470억 정도가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지금 요거 유동성 자산, 비유동성 자산, 금융자산을 760억씩 산 거야. 근데 뭔지 공시도 안 했어. 아니 2,500억 발행할 때 자금 사용 목적 보면은 금융자산 산다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뭐 있었어요? 대유 플러스 14회차 발행할 때 순 사기라 그랬잖아요. 왜? 채무증권 상환한다고 상환용 목적으로 갑자기 발행해놓고 부도 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썼잖아 걔네들. 그래서 뭐 그 채권 발행할 때는 항상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을 쓰게 되는데 이 자금의 사용 목적이 얘기 없었어요. 다 뭐였냐면은 보여드릴까요? 다 뭐였냐면 투자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2,500억. 근데 갑자기 금융자산을 샀어. 아니 우리 그 거래소에 보고한 사항이랑 다르게 썼잖아. 그러면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 신뢰성에 완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싶은 거죠. 일단 이거 완전 문제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그 2,500개 채권 발행하는 거에 대한 자금 사용 목적이에요. 자금 사용 목적.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설 자금 2,000억 쓰고 운영 자금 얼마 쓴댔어요? 운영 자금 500억 쓴다. 전액 캐파 증설하는데 2,000억. 원재료 구매 인건비 차입 원리금 상환 있죠. 여기 얼마? 500억이라고 돼 있는데 2024년도 4분기에는 348억 정도를 쓸 거라고 했어요. 근데 뭔데 갑자기 완전 사기 아니냐고. 완전 사기잖아요 이거. 저는 이거 완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뢰성 바닥난다. 안 그래도 오너 리스크 있는데 헛짓거리 하지 마라.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장기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 안 봤는데 전 아까 1,100개 있었는데 1,400개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장기 매출 채권이었나요? 1,800억에서 390억 손실 처리를 했어요. 생각보다 손실 처리하는 게 아무튼 많아. 업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죠. 아무튼 이런 손실 처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50억의 장기 대여금이 여기에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기업을 봐야 되는데 종속기업이 3,560억이었는데 3,230억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야. 조금 지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아서 재평가하면 뭐 조금 손실 처리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많이 민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 보는 거는 이 정도가 달아서요. 일단 요거는 끄고 얘로 볼게요. 아니 저도 좀 이걸 볼 때 뭐랄까 그런 생각은 있었어. 무슨 생각이냐면 그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얘네들이 단기 순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다고. 근데 이 단기 순손실이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근데 그 2,500억 12 발행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12에서 발생하는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워낙 많이 잡혀서 이거는 일회성 비용으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실제 손실이 아니니까 큰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재무팀, CFO는 똑똑한 거 인정. 근데 여전히 이 얘네들도 한통속으로 뭐다? 좀 자세히 보면은 완전 사기꾼 스멜이 나는데 라는 게 있었어요. 뭔지 볼게요.
여기 보면요. 종속기업이 3,230억이 있는데 엔캠 미국이 1,385억, 엔캠 요 뭐야 수조 여기 388억. 그다음에 DTL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보면은 나와요. 여기 DTL이라고 하는 애가 얼마? 145억 정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자, 요거 3분기까지 아무런 이슈 없었거든요. 근데 2,500억 발행하고 4분기가 딱 됐을 때 4분기에 뭘 했냐면 얘 있죠. 얘 엄청 컸어요. 원래 얘. 누구? 얘. 엔캠. 원래는 한 700억 정도가 됐어요. 600억, 700억 됐어요. 근데 270억을 한 개 분기에 바로 손실 떨어냈어요. 그러니까 엔캠 요쪽 중국 지역에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TDL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TDL이라고 하는 애도 89억 정도 손실을 떨어냅니다. 신규로 취득을 하고 89억을 손실을 떨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언제 이 뚝이 보완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추가로 매입하는 거 그래 뭐 손실 처리는 하지만 추가로 매입하는 거야 지배력 향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얘예요. 테라 배터리 솔루션 투자 조합 1호 조합. 얘가 지금 4분기에요. 4분기에 100억으로 취득을 했어. 4분기에 100억으로 취득을 했고 이 44억은 기타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기타는 아직 못 봤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손실 떨어내는 거거든요. 100억에 매입하고 4분기에 매입하고 4분기에 80억을 손실을 처리했어요. 100억을 투자하고 80억을 손실을 떨어냈어요. 손실을 떨어낸 거예요. 언제? 투자하자마자 바로. 그래서 지금 144억이 63억이 돼버립니다. 문제 있지 않아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 얘네들 개똥 같은 애들이 했나 봤더니 이 테라 배터리 투자 조합 있죠? 이 조합 어디 갔어? 요 조합 얘네들의 GP를 봤더니 GP 이름이 바꿨던데 아무튼 바꿨어. 뭐냐? 전신이 뭐냐? 리더스 기술 투자예요. 리더스 기술 투자가 GP고 이 테라 배터리 솔루션 투자 1호 조합을 만든 다음에 이 100억을 어디에다가 투자했냐면 TDL에 투자를 했는데 이 TDL에 투자를 해놓고 뭐 했다? 바로 100억을 넣어놓고 80억 손실 떨어뜨려.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했냐? 4분기에만 얘네들이 그 관계회사 이런 데다가 투자한 걸 봤더니 17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것들을 다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2,500억 전환사채를 발행했고요. 여기 중에 이제 수수료 다 빼면 한 2,470억 정도가 들어왔어. 근데 여기에서 뭘 했냐? 자, 현금이 한 600억 정도 있었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이라고 갑자기 쓸데없는 자산 770억을 샀어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걸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공시를 해야지. 왜 자세하게 공시를 안 해주냐고. 이거 진짜 근데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공시가 불투명한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 중에 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4분기에 자회사 취득만 170억을 했고요. 이거는 뭐 투자일 수 있지. 캐파 증설. 근데 캐파 증설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70억 했고 단기 차입금 사채 960억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2,500억 발행하면서 한 500억 정도를 뭐예요? 운영자금으로 쓰면서 일부 뭐 상환자금을 씁니다. 근데 상환자금으로 500억 정도 여기서 일부만 쓴다는데 960억 상환이면 너무 많이 상환한 거 아니가? 선박금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2,500억 개미들 돈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애들 거 다 상환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무튼 960억 정도 상환한 것으로 추정이 돼. 이제 960억 아닌데? 왜 960억이냐면 그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거는 채무가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480억 정도 단기 차입금 상환됐었고 그 다음에 1분기 중으로 480억 정도를 또 그 사채 상환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사무사채. 그래서 480억 더하기 480억 하면 9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0억 더하기 770억 더하기 170억 더하기 960억 정도 하면 2,500억 발행해가지고 한 요 정도로 썼다 된 거예요. 뭐 상환 오케이 뭐 상환할 수 있지. 손바꿈 일어날 수 있지. 이거 뭐 일명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100분 양보해서 공시한 목적대로는 안 했지만 오케이인데 이거 뭐냐고 이거 알려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부채로 갚아야 되는 게 한 3,300억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 자산이 9,000억 정도 돼요.
근데 공장이랑 유형자산이 자체 유형자산은 작더라도 그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자산이랑 현금성 자산이랑 기타 금융자산들이 공중분해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이 3,300억에 대한 부채를 다 갚는 건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만 보면 얘네들은 신용 이벤트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0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해도 상관없다. 아, 신용등급 WB라 가지고 엄청 위험한 건데 니 너무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뭐 신평사에서 내리는 신용등급 보면서 저를 평가할 거라면 그냥 평가하고 넘어가세요. 논리적으로 만약에 이거 비판을 주신다고 하면 같이 이제 논쟁이라나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신용평가사, 우리나라의 그런 가장 탑인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WB밖에 안 줬는데 네가 뭔데 안전하다고 해. 신용평가사도 당연히 그 우리나라에서 구조적으로 제한 요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안 돼. 항상 뭐라 그래요? 신용등급은 첫인상. 소개팅 나갔을 때 첫인상 정도예요. 첫인상, 외모 준수하시고 내 스타일인데. 근데 대화해보니까 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 정도로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재무구조만 보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WB에 아까울 정도로 상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2024년도 옹기보고서를 보더라도. 근데 2,500억이라는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놓고 갑자기 이상한 금융자산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를 편입하는데, 제가 전환사채 손실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식으로 4분기에만 자회사 손실을 어마무시하게 뗐어요. 얼마를 뗐냐면, 얘네들이 440억 정도 손실을 때렸어.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대규모 단기순 손실에는 관계회사에 대한 평가차손도 꽤나 큰 폭, 440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걔가 끼어넣기. 이만큼 무의미한 손실을 어차피 인식해야 되니 이때 요만큼의 손실도 좀 같이 넣자,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두 개의 그 손실은 그 재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CFO라든지 재무팀에서는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내야 될 거 이렇게 떨어내면은 다음에 좀 면피용이 되지 아니면은 좀 이목이 다른 데로 좀 쏠리게 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보수적으로 손실을 다 떨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 차례 떨어내놓고 또 떨어내고 또 떨어내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금융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진짜 민감하게 해야 되고, 이 금융자산들이 갑자기 증발한다던가 이러면 이 오너 진짜 문제인 거예요. 완전 형사 고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1번. 2번은 이 관계회사 지분이 생각보다 많이 크거든요. 이 계정상으로는 37%, 34%라고 하더라도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기타 그런 금융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기타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다 포함하면 50% 분명히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실체성, 그 다음에 평가가 어느 정도 과대 계상되어 있는지,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핵심 모니터링 사항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지금 현재 재무구조상으로는 그 2,500억 상환하는 데고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이기는 해요. 다만 제가 몇몇 개 말씀드린 요소들 때문에 이 오너랑 경영진, 엔캠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긴 합니다, 사실. 하이드 채권은 부도가 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분석해서 건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 엔캠 재무제표만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50억이 있다고 하면 50억 전부 다 엔캠 살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절대 이게 뭐 그 투자 권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오너라는 사람이랑 이 재무구조상에서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걸 이제 진단했을 때 이 워낙 양아치의 꾼이고 사기꾼인 것 같아요. 믿음이 안 가, 얘네들이. 그래서 5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구조상으로는 50억을 다 투자하겠지만 이거 못한다, 절대. 절대 50억 투자 못해요. 제가 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투자, 한 20% 정도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다만 내가 만약에 뭐 한 1억에서 한 5억 정도
투자를 한다, 10억 정도에서 투자를 한다, 내가 지금 그걸 굴리고 있다 하면 전 사실은 여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거의 10억 다. 왜? 12% 13% 나온다니까요. 세후로도. 이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안 할 이유를 오 대표 오정강이 계속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캠은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볼 줄 알면 제가 봤을 때는 8,800원, 8,700원에 매도를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첫 번째,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판다. 2번, 홈플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뭐 가격이 9,400원, 700원 하던 게 갑자기 8,000원대로 떨어지니까 또 무서워서 판다. 그냥 가격 때문에. 가격에 근데 휘둘리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기회야. 주가 떨어지면 뭐예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크레딧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기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2번이 그거고, 자 3번은 뭐냐? 10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자가 10일을 샀다가 이제 주가가 날아가니까, 원래 주식 투자자는 주가 올라가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추가 수익을 내려고 이제 보통 투자를 하는 건데, 주가가 날아가면서 전환권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10%, 20% 손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왜냐면 주식 투자했을 때 하루만 해도 20% 손실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1%, 2% 엄청 크기 때문에 8,800원이면 절대 안 팔겠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8,800원이어도 판다. 내가 9,400원에 샀어도 8,800원이면 손실 뭐 10%도 안 되니까 그냥 팔고 나가는 거예요. 왜? 기회비용이 그들 입장에선 더 크거든. 그래서 그냥 다른 주식 살란다 하고 나가는 경우.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한 8,700원대, 800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200억 정도였으면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금방 반등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발행 잔액, 발행 규모가 워낙 커서 지금 2,500개에다가 잔존냉면도 2,3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존냉면이 너무 많아. 그래서 꽤나 상당 기간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그 재무 구조만 봤을 때는 매우 명확한 기회다. 다만 경영진이나 그 임원 대표들의 행실을 봤을 때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 다만 그게 신용 이벤트까지 불거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우려다. 이게 이제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엔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저는 그러면 이만 도망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